자,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떴는데요. 어느 분들한테 되게 슬픈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깁스 화이트랑 노팅엄의 재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토트넘에 가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이게 참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이 모기파랑 토트넘의 사과를 가지고 비유를 했던 게 올리세 사과잖아요. 근데 올리세 사과랑 똑같은 엔딩이 났습니다. 재계약을 박았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이게 왜 같은 산상이라고 봤냐면 애초에 비공개 바이아웃이라는 게 제3자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비밀 유지에 협의를 한 거잖아. 문서상에다가 노팅엄 구단 측하고 모기파하고 그다음 모기파 에이전트하고 이 세 명이라고 분류하기 좀 그렇겠다만 어쨌든 이 세 개의 존재들만 알아야만 하는 그런 조항인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외부로 유출이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토트넘 이걸 어떻게 알아? 애초에 이거 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걸 알게 되면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6천만 파운드 비드를 그냥 딱 던졌어. 오케이, 아다리 맞을 수도 있죠. 이 선수 사실 6천만 파운드 값을 할 것 같다는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렇게 비드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뭔가 증거가 없다. 오케이, 이거야. 근데 첼시랑 올리세 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500만 파운드를 비드했을 때 수상하다고 막 난리가 났었고, 첼시가 그냥 이거 진흙탕 싸움 될 것 같아서 좀 거리를 뒀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우겨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아다리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여기서 다음으로 토트넘이 한 행동이 뭐야? 갑자기 무슨 6천만 파운드 무조건 합의될 거라는 걸 확신하는 것처럼 선수를 뽑아다가 메디컬을 시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당연히 도티어 구단주도 빡치지. 시 선수 데려가가지고 법적인 합의 되지도 않았는데 절차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근데 뭔가 이 합의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걸 스킵했다라는 거. 왜 스킵을 했을까? 토트넘에 있는 랩이나 이런 보드진들이 원래 이적료라는 게 던져놓고 그냥 다른 절차 먼저 진행이 너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서일까? 랩이랑 토트넘 보드진이라는 사람들이 축구판에서 논 횟수가 몇 년 차인데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왜 했을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승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다음 절차를 진행한 거 아니요. 그거 아니고서 이 이유가 대체 뭘로 설명이 돼?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노팅엄이나 누구든 다 이 사과를 보게 되면 토트넘이 비밀 바이아웃을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밀 바이아웃을 아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경위가 어떻게 되던 간에 비밀이라는 걸 보장을 못 받은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모기파 입장에서도 짱구를 굴려보겠지. 토트넘 가고 싶은데? 가고 싶겠죠 당연히. 토트넘 좋은 클럽이야. 되게 좋은 클럽이야. 가고 싶은데 이거 지금 가기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본인도 계속 대가리 싸움에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니까 재계약한 거 아니에요. 올리세도 그랬어. 이게 이래서 무시를 못해요. 일단 이래서 나는 그 토트넘 팬덤분들께서는 이 사건에 관한 위험성? 이런 걸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겪어본 일이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많이 일어난 일도 아니야. 왜냐면 애초에 이게 이런 식으로 막 기소 들어가고 이런 거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첼시 팬들이나 리버풀 팬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사건들이 있어 봤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확신할 건 아니었다. 과거를 돌아서 봤을 때는 이게 영입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구석은 없었다. 왜냐면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왜 못하냐고 내가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확신이라는 거는 정배에 가까운 확률이 나올 때잖아요. 토트넘과 노팅엄 그리고 모기파 사과를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반 이상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간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원래 이 템퍼링 관련 이슈가 지저분하게 터져버리면 다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그런 데려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네.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이렇다고. 누구나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 이적 사과가 노팅엄한테 좀 더 주도권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 노팅엄한테 주도권이 있냐? 저는 이 사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토트넘이 모기파를 빼올 수 있는 방법은 6천만 파운드에서 증액을 얹어갖고 데려오는 방법 말고 없었다고 봐. 근데 그것조차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보통 누가 결정해? 노팅엄이 결정해. 그러니까 주도권이 노팅엄한테 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참 웃긴 거지.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노팅엄 구단주의 심기가 거슬려져 버렸어요. 왜? 토트넘이 계속 뭔가 접촉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도권도 노팅엄한테 가 있고, 노팅엄이라 뭔가 사이가 좋아야만 딜이 진행이 잘 될 수 있을 건인데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던 상황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을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었다는 소견이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제가 토트넘을 싫어한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다만, 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말 토트넘이 어떤 점이 잘났고 어디서 메리트가 있고 이런 거 다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본 시선이었을 뿐입니다. 쿠드스 건도 그랬었는데 내가 틀렸던 거고, 이 건은 운이 좋게도 제가 맞았던 거고, 그냥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점이 토트넘이 다음 스텝을 누구로 밟을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첼시도 올리세가 터지고 나서 다음 스텝을 밟았던 게 그 당시 파머였거든. 2023년 여름에. 파머는 올리세보다 증액을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사왔어요. 심지어 올리즈보다 훨씬 더 경력이 초라한 애인데 그런 애를 데려와갖고 도박을 했는데 터졌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 되게 좀 기상천외한 일인데 근데 여기서 더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갖고 데려오는 행위, 이거는 되게 보통 만족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건이긴 해요. 저주를 퍼붓는 게 정말로 아니라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이 더 모기파의 차선책은 보통 모기파보다 실력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 다 그래요. 어느 이적 시장이든 원 타겟이 제일 잘하는 선수고 두 번째 타겟이 그 다음으로 잘하는 선수일 가능성이 높아. 역사적으로 그랬어. 이게 이렇지 않으면 이상하거든. 당연히 우선순위는 그렇게 매겨져야 맞는 거거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모기파를 배제하고 봤을 때 나머지 옵션을 보면 뭐가 있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리치 에제 선수가 있죠. 크리스탈 필렛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 성향을 지니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식의 동선을 가져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나이는 98년생 그리고 몸값으로는 6,800만 파운드라는 바이아웃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은 총 2년이 남은 상태이며 크리스탈 팰리스가 생각보다 이적료 고수에 관해서는 꽤나 강화를 시켜놓은 입장이고 그리고 나서 리버풀의 하비 엘리엇 있죠. 4천만 파운드 플러스 바이백 아니면은 5천만 파운드 현금으로만 판매하겠다라고 공표를 해놨던 리버풀의 스탠스를 미루어 보았을 때 생각보다 이 선수의 실적 대비 꽤나 많은 돈을 내야 될 수가 있어요. 대충 시세로 봤을 때는 예전에 콜파머보다 경력이 좀 더 좋은 편인데 예전에 첼시로 넘어갔던 콜파머보다 리버풀에서 보낸 시간이 맨시티에서 보낸 콜파머보다 좀 더 좋은 편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위르겐 클럽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면서 육성을 시켜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잘 크지 못한 케이스긴 해도 그래도 1군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좋게 평가를 받게 되곤 하는 U21유로가 생각보다 이제 유럽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U21유로 경기 제가 봤어요. 겁나 잘하더라고. 근데 그런 선수가 MVP를 받고 굉장히 뛰어난 경기 기여도, 승리 기여도 등을 자랑하면서 우승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MVP를 받았고 이 선수가 그 포트폴리오로 하여금 굉장히 높은 가격대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엘리엇 같은 경우는 윙포워드 쪽에서는 제대로 적응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저는 기동력이 좀 느린 엉덩이가 큰 웰시코기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미드필더 쪽에서 좀 더 생존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넘버 10에서 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비전이 보이는 선수로 보여지는데 토트넘이 왼발에 능한 공격형 미드필더 옵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홈그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비 엘리엇 또한 좋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레스터 시티에서 튀어나오는 엘카누스 같은 선수도 뭐 타겟팅이 될 수는 있겠죠. 노팅엄 쪽에서 애초에 모기파의 대체로 노려왔던 선수가 엘카누스기도 하고 엘카누스의 가격선은 대충 3천만 파운드에서 2,500만 파운드 이쯤으로 형성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다만 걸리는 점은 레스터에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전반기엔 별로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후반기에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고 하지만 레스터로 넘어온 게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온 게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리그 내 수익급 자원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바라는 공격형 미드필더 퀄리티가 우리가 주전으로 봐도 크게 손색이 없고 아니면 리그 내에서 이미 적응이 다 끝난 선수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약간은 아구가 안 맞는 그런 쪽에 영입이 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옵션이 뭐 은쿵쿠를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과 첼시의 거래는 단절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직접적인 거래가 은쿵쿠로부터 발생될 거라는 확신은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은쿵쿠라는 옵션은 배제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비 시몬스가 있죠. 사비 시몬스가 그래도 7천만 유로 이쯤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토트넘이 6천만 파운드라는 금액을 그대로 다 갖다 박으면은 성립이 가능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물론 개인 합의는 또 다른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뭐 사비 시몬스를 한번 타겟팅을 해봐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총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토트넘이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 요소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이번에 쿠두스랑 모기파를 48시간 내로 데려오겠다라고 세워놓은 계획은 전 칭찬할 만하다고 봐요.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긴 했지만 그리고 데려오는 대상들의 퀄리티도 되게 높아가지고 저는 좋게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쿠두스 거는 훌륭했고 모기파 거는 똥을 제대로 싸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메디컬을 시키려고 데려간 게 말이 안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당연히 회의적으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진행 방식이었고 그리고 노팅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당방위 느낌으로다가 계속 그렇게 좀 공격적인 태도로 거리감을 두는 기피하는 형태로 계속 이 딜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시발점이 토트넘의 그런 진행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뭐 이런 걸 통해서 토트넘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는 거니까 뭐 알아서 나중에 잘하겠죠? 이상 첼루키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예.